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떠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선형외기 모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선형외기 모형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모집단에 존재하는 특정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모집단 모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독립변수 하나만 포함이 되어 있는 모형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모집단 모형을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맞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무엇이에요? 응? 어떠한 값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이 모집단 모형에 존재하는 모수, 파라미터의 값을 알고자 하는 거죠. 맞아요? B0와 B1의 값을 알고자 한다고요. 그 중에서 특히 B1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죠. 왜? B1이 무엇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당 모형을 사용해서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X1이라고 하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독립변수와 Y라고 하는 종속변수의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서? 모집단에 있어서의 X1과 Y의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B1의 값을 알고자 합니다. B1의 값을 알기 위해서 추론 통계 방법, 즉 가설 검정 방법을 사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설 검정을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귀무 가설을 세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수가 0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B1,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모수가 0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귀무 가설이 주장하는 게 어떠한 내용이죠? X1과 Y 사이에 아무런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Y의 값이 X1의 값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한 귀무가설이 존재하게 되면 우리는 추론 통계 혹은 가설 검정을 통해서 해당 귀무가설을 기각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귀무가설은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가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죠.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가설은 귀무가설의 내용과 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는 대립가설이 됩니다. 즉 B1,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모수가 0하고 다르다, 0이 아니다라는 대립가설이 존재하는데 그러한 대립가설이 지지가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검정을 하는 가설은 귀무가설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모집단을 잘 대표하는 샘플로부터 데이터를 구해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귀무가설을 기각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을까요? 자, 그러려면 일단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추정치가 필요한 거죠. 추정치를 계산하려면 추정식이 필요한데 요 B1이라고 하는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사용이 될 수 있는 추정식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어떠한 애를 사용을 해야 되냐면 성능이 가장 좋은 애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성능이 가장 좋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편향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편향이 없는 추정식을 구하는 게 필요한데 편향이 없는 추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두 가지 가정이 필요했습니다. 어떠한 가정과 어떠한 가정이에요? 이거라고 그랬죠.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가정 중에서 어떠한 가정이 더 중요하다고요? 물론 둘 다 중요하긴 하지만 둘 다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실질적인 데이터 분석에서는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 두 번째 가정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가정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죠?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응? 그렇죠. X랑 U랑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게 만족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어떠한 추정식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추정식을 도출할 수 있는 거예요? 어?
편향이 없는 추정식을 도출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무엇이에요? 이 가정이 위반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러한 두 개의 가정을 만족한다라는 가정하에서 도출을 한 추정식을 사용하게 되면 그러한 추정식을 사용을 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 두 번째 가정이 위반이 됐어요. 그러면 그 추정식은 편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없게 되는 거예요? 편향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편향이 언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가정과 관련해서는 이 두 번째 가정이 위반이 되었을 때 편향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럼 언제 위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위반이 될 수가 있을까요? U랑 모형에 존재하는 X가 상관관계를 갖고 있을 때 위반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언제 얘네 둘이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자, U는 뭐라고 그랬어요? 에러텀이죠. 에러항이에요. 자, 에러항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 텀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변인들로 구성이 된 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모형에는 명시적으로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무엇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형에 명시적으로 들어간 지금 x1밖에 안 들어가 있죠. x1 이외에 y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오케이? 자, 그러한 애들 중에서 어떠한 변수가 존재하면 u하고 모형에 들어가 있는 x1이랑 상관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면서 모형에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 변수들 중에서 모형에 들어가 있는 독립 변수랑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가 있으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u하고 모형에 들어가 있는 x 사이에 무엇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x2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얘가 y에 영향을 준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근데 모형에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u가 무엇을 포함을 하는 거예요? 이 x2를 포함을 하는 거죠. 근데 추가적으로 어떠한 가정을 하냐면 이 x2하고 x1이랑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x2를 포함하고 있는 u랑 x1이랑도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알겠어요? 어? 그래서 y가 예를 들어서 소득이에요. 그리고 x1이 교육 정도예요. 근데 x2가 그 사람의 타고난 어빌리티예요. 근데 얘를 타고난 능력에 따라서 소득이 달라질 수 있죠. 얘는 종속 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됩니다. 근데 얘를 모형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았어요. 그럼 얘는 에러항에 포함이 되겠죠. 근데 x1이랑 x2랑 상관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지금은 사람이 타고난 능력에 따라서 사람이 갖는 교육 정도, 사람이 공부를 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 영향이 있죠.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볼 때 타고난 어빌리티가 더 뛰어난 사람들이 더 많이 공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볼 때 알겠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x2와 같은 변수가 모형에 명시적으로 포함이 되지 않고 에러항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추정식이 무엇을 갖게 되는 거예요? 편향을 갖게 된다고요. 왜? 몇 번째 가정 위반이 돼서 이 두 번째 가정이 위반이 돼서 그런 거라. 알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 두 번째 가정이 위반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에서? 선형회귀 모형을 기반으로 한 분석에 있어서. 음? 자, 어쨌든 간에 편향이 없는 추정식을 우리가 도출하기 위해서 이러한 두 가지 가정이 필요하고 그러한 가정을 기반으로 편향이 없는 추정식을 도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러한 편향이 없는 추정식을 어디에 적용해서 샘플 데이터에 적용을 해가지고 특정한 값을 구하죠. 추정치가 됩니다. 걔를 가지고 가설 검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분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추정식의 분포를 알아야 되는 거죠. 얘의 분포를 알아야 된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추정식이에요, 요 안에 있는 게. 자, 얘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샘플 사이즈가 커지면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어떠한 분포를 갖게 된다고요? 정규 분포를 갖게 됩니다. 맞을까요? 하지만 샘플 사이즈가 작으면 중심극한 정리가 적용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다라고 했어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샘플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도 해당 추정식이 정규 분포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추가적인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추정식의 분포는 무엇과 동일하다? 추정식의 분포는 무엇과 동일하다라고 했어요, 제가. 자, 추정식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는 추정식의 분포는 무엇을 조건으로 한 추정식의 분포가 되냐면 모형의 존재는 독립변수를 조건으로 한 추정식의 분포가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상수가 아닌 변수는 뭐밖에 없다고요? 이 식에서 얘도 상수고 x도 x를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수로 간주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 추정식의 분포가 에러왕의 분포랑 동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샘플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 이 추정식이 정규 분포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어떠한 가정을 가져야 한다고요? 에러왕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는 추가적인 가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구할 수 있어요? 추정식의 분산을 구할 수 있죠. 얘를 구하면 여기에 루트를 씌우면 무엇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추정식이 갖는 분포의 표준 오차를 구할 수 있죠.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다고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추정식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무엇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표준화죠. 그럼 얘는 무슨 분포를 따른다고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죠. 얘는 일단 표준 정규 분포를 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자, 추정식이 이렇게 되죠. 얘를 가지고 추정식의 분산을 구해야 합니다. 알겠나요? 근데 이제 분산을 구할 때 분산을 좀 더 쉽게 구하고 그리고 구해진 분산의 크기를 작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갖는 가정이 무엇이냐면 이 가정이에요. 등분산 가정. 호모스케다스티스티 가정. 등분산 가정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에러항의 분산이 무엇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독립변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관련된 얘기를 오늘 조금 더 할 것이기 때문에 걔를 다시 한번 우리가 식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 식을 가지고 우리가 양쪽에 이렇게
variance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어떠한 공식이냐면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상수, 상수, 변수죠. 어떻게 돼요? 뭐랑 같아요? 분산의 기본적인 공식이 어떻게 되나요? 이거. B 제곱에 얘랑 같아요. 걔를 여기다 적용을 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는 없어지는 거죠. B5는 상수기 때문에 없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밑에 있는 부분이 하나의 상수가 되죠. 그래서 걔가 제곱을 해가지고 나와요. 어떻게 돼요? 얘가 제곱이 된다고요. 얘가 지금 B랑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그마 안에 분산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분산은 무엇을 조건으로 한 분산이라고요? 독립변수를 조건으로 한 분산이에요. 그래서 얘가 상수가 되는 거고 얘도 뭐가 돼요, 그러면? 얘도 뭐가 되죠? 상수가 되죠. 그럼 얘 어떻게 나와요? 이 부분만 다시 써볼게요. 시그마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맞을까요? 자, 그럼 얘가 뭐예요? 얘가 어떻게 되죠? 얘는 이렇게 쓴 거랑 똑같죠. 지금 기분 x가 생략이 된 거예요. 등분산 조건에서는 등분산 가정하에서는 얘가 어떻게 돼요? 에러항의 분산이 x랑 상관없이 얼마가 되죠, 항상? 여기 등분산 가정이 있잖아요. 얘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럼 얘가 시그마의 제곱이 되죠. 자, 시그마의 제곱은 상수니까 시그마 앞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시그마 앞으로 얘를 이렇게 앞으로 뺄 수 있어요, 없어요? 뺄 수 있죠? 맞나요? 그러면 얘랑 보여요? 얘랑 똑같잖아요. 그럼 하나가 약분이 되겠죠. 그럼 여기 2가 1로 바뀌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뭐만 남는 거예요? 요거만 남는다고. 그래서 등분산 가정하에서는 추정식의 분산이 이렇게 간단히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가정하에서만 등분산 가정하에서만.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써볼게요. 등분산 가정이 만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분산이 이렇게 된다고요. 응? 얘가 시그마로 나올 수가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는 시그마 i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랑 약분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쪽에 있는 거랑 이쪽에 있는 거랑 똑같지가 않다고요. 이쪽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시그마 i 제곱이 여기에 그대로 시그마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걔가 밖으로 빠져야지만 얘랑 약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걔가 언제만 빠질 수 있다고요? 어? 등분산 가정이 만족되는 경우에만 얘가 시그마 제곱으로 상수로 표현이 되는 경우에만 이렇게 시그마 앞으로 나와서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캔슬 아웃이 될 수 있다고요. 하지만 등분산 가정이 만족되지 못하면 얘가 시그마로 표현이 되는 게 아니라 시그마 i의 제곱으로 표현이 된다고요. i에 따라서 그 값이 다 달라진다고. 응? 그럼 얘가 캔슬 아웃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등분산 가정이 만족되지 못하면 이 분산은 우리가 간단하게 쓸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써야 된다고요. 이렇게.
요거예요. 요게 등분산 가정이 만족하지 않을 때 분산이 됩니다. 그리고 등분산 가정이 만족할 때는 걔가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얘는 언제다? 등분산 가정이 만족하는 경우에만 우리가 추정식의 분산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그마의 제곱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무엇의 분산이라고요? 시그마의 제곱은 무엇의 분산이에요? 에러항의 분산이죠. 자, 에러항의 분산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에러항에 대한 데이터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에러항에 대한 분산을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을 해야 되죠. 자, 에러는 샘플에 존재하는 무엇과 동일한 개념일까요? 혹은 샘플에 존재하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에러를 추정할 수 있을까요? 에러는 모집단에 존재하는 독립변수가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샘플에 존재하는 독립변수가 존재하지 못하는 종속변수에 대한 부분이 잔차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잔차를 이용을 해가지고 에러를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잔차를 이용해서 에러항의 분산을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왜 이러한 식을 사용하는지는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모르기 때문에 얘 자리에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을 한 추정치를 대신한 사용을 해서 표준화를 하게 되면 걔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게 아니라 어떠한 분포를 따른다고요? T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T분포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자유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해당 T분포의 자유도는 이렇게 된다. N 빼기 K 빼기 1이 된다. 그래서 N은 샘플 사이즈가 되고 K는 모형에 존재하는 독립변수의 수인데 지금은 우리가 어떠한 모형을 다루고 있어요? 독립변수가 하나만 있는 모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앞에 예에서는 K가 1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을까요? 지난 시간에 수업 내용이 어렵다고 한 사람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좀 디테일하게 리뷰를 했습니다. 이해가 어렵다고 한 사람들에게는 이번 리뷰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반복을 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네? 버리고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전우 아니에요? 전우? 전쟁에서 버리고 갈 수 없잖아. 자, 그래서 등분산 가정이 만족되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알겠죠? 등분산 가정이 만족되지 못하면 얘가 이렇게 상수로 나올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응? 얘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i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등분산하지 않다고요. 이분산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분산이 다르다. 히테로스케다스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얘는 우리가 어떠한 식을 이용해서 얘도 이제 추정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식을 가지고 하냐면 이러한 식을 가지고 해요.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는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서는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거는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면 추정식의 분산이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등분산 가정이 만족하지 않으면 추정식의 분산이 이렇게 된다. 서로 다르다. 요거랑 그 은수 학생이 채팅창을 이용해서 질문을 줬는데 이게 캔슬 아웃이 되려면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얘가 밖으로 빠져야 돼요. 지금 이렇게 가로를 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고요. 얘가 밖으로 빠져야지만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같아져서 여기가 캔슬 아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다르잖아요. 맞나요? 어? 왜? 시그마 i가 i마다 다 다를 거죠. 관측치마다 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이게 캔슬 아웃이 되지 않는다. 이게 캔슬 아웃이 되려면 얘가 상수로 돼서 i랑 상관없이 밖으로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똑같죠? 캔슬 아웃이 되죠. 약분이 되죠. 그때만. 그래야지만 앞에 나온 이러한 식으로 분산이 표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랑 이거랑 일반적으로 어떤 게 더 클까요? 1번이 더 클까요? 2번이 더 클까요? 이게 1번, 이게 2번. 응? 일반적으로 1번이 더 클까요? 2번이 더 클까요? 2번이 더 큽니다. 식을 보면 알아요. 복잡하게 생겼죠? 2번이 더 커요. 자, 분산, 추정식의 분산이 크다라는 것은 우리가 표준화를 통해서 구한 t값, t값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식을 이용해서 표준화를 해요? 이러한 식을 이용해서 표준화를 하게 되죠. 맞나요? 자, 분산이 커지면 모두 커지는 거예요. 분모에 있는 표준 오차도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공식을 사용해서 구한 t값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분산이 크면 클수록 t값이 작아져요. 자, 그러면 어떠한 확률이 줄어든다고요? 이 t값이 어디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무엇을 기각할 수 있는 거예요? t분포에서 요게 이제 추정치가 되겠죠, 그때는. 기각 영역 안에 이 추정치를 표준화한 이 t값이 기각 영역 안에 존재해야지만 귀무가소를 기각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이 값이 작아진다. 즉 절대값이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절대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얘는 여기 0이죠. 0 가까이 존재하겠죠. t값이요. 그러면 어떠한 확률이 작아지는 거예요? 귀무가소를 기각할 확률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어? 우리는 귀무가소를 기각하길 원해요? 그렇지 않아요? 기각하길 원하죠. 왜?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과 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을 해야지만 우리가 주장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대립가설이 지지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려면 분산이, 추정식의 분산이 큰 게 좋은 거예요? 작은 게 좋은 거예요? t값이 큰 게 좋은 거죠. 작은 게 좋아요. 그럼 1번이 좋은 거예요? 2번이 좋은 거예요? 1번이 좋은 거라고요. 알겠나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가정하에서의 추정식의 분산을 사용하는 게 좋은 거예요? 되도록이면 등분산 가정이 만족하는 가정하에서의 등분산 가정이 만족한다라는 가정하에서의 분산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통계 패키지에는 등분산 가정이 만족한다는 가정하에서의 식을 이용해서 분산을 구해요. 그런데 등분산 가정이 만족하지 않는데 해당 식을 사용하면 그렇게 구해진 분산에 대한 추정치는 정확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편향이 존재할까요? 음? 등분산 가정이 만족한다라는 가정화의 식을 사용해서 우리가 어떠한 추정식의 분산을 구했는데 알고 보니까 등분산 가정이 위반이 됐어요. 그러한 경우에 그렇게 구해진 분산의 값은, 분산의 추정치는 올바른 값일까요? 틀린 값일까요? 즉, 추정치에 편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편향이 있겠죠. 그 식은 등분산 가정 하에서만 만족하는, 등분산 가정이 만족을 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식이라고요. 근데 등분산 가정이 위반이 되는 상황에서 그 식을 사용해서 우리가 분산을 구하게 되면 거기에는 오류가 존재한다고요. 그러한 오류가 편향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식을 사용하는 게 맞는 거예요? 1번의 식을 사용해야 돼요? 2번의 식을 사용해야 돼요? 2번이라고, 2번. 그렇게 되면 등분산 가정이 만족할 때보다 뭐가 커지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산이 커지는 문제가 있고 분산이 커지게 되면 무엇을 기각할 확률이 줄어든다고요? 귀무가설이 기각될 확률이 줄어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얘를 써야 돼요. 왜? 등분산 가정이 만족하는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얘를 무슨 분산이라고 하냐면 히테로스케다스티 로버스트 분산이고 여기에 루트를 씌운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히테로스케다스티 로버스트 스탠다드 에러라고 합니다. 이거 어렵죠? 이게 이분산이에요. 처음에 이거 질문을 제가 이제 유학할 때 미국 교수님한테 이거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히테로스케다스티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이 발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질문 안 했잖아요. 나중에 그 경제학과 수업을 들었었는데 경제학과 박사과 정생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이분산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체크를 해야 되냐면 등분산 가정이 만족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분산이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사용이 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Y 테스트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추가적인 내용을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얘를 사용해서 등분산 가정이 만족이 되는지 그렇지 못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등분산 가정이 위반이 되면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얘를 그냥 쓰면 안 되고 얘를 써야 된다고요. 이거에 대한 옵션을 여러분들이 달아서 추정식에 대한 분산을 계산을 해야 돼요. 자, 실제로 한번 그 분산의 크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t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공을 한 R 스크립트 파일 중에서 Simple Linear Regression 이라고 하는 제목의 이러한 제목의 R 스크립트 파일이 있거든요. 걔를 보면서 설명을 하죠. R은 다 설치를 했나요?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분산 로버스트 스탠다드 에러, 히테로스케다스티 로버스트 스탠다드 에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요 패키지랑 요 패키지를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등분산 가정이 위반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식을 가지고 이 식을 가지고 분산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옵션을 사용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는 이 식을 사용해서 분산을 구하게끔 되어 있어요. 알겠죠? 이건 설치하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독립변수로 education, 교육 정도를 넣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속변수로 wage, 임금을 넣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simple linear regression, 독립변수가 하나만 있는 경우를 우리가 simple linear regression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돌리고 있는 거예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서 얘를 돌려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맞을까요? 얘가 나왔죠. 이 t값이랑 이 스탠다드 에러는 어떠한 공식을 사용해서 구해진 거라고요? 어떠한 가정하에서 지금 B1에 대한 추정식이 갖는 분산을 계산을 한 거죠. 거기에 루트를 씌운 게 이거예요. S2죠. 그래서 얘를 이게 추정치예요. 뭐에 대한? 모수에 대한 추정식을 가지고 계산을 한 추정치가 된다고요. 얘를 표준화하게 되면 t값이 얼마가 나온대요? 마이너스 2.674가 나온 거예요. 얘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어떠한 값을 얼마로 나눠서 나온 거예요? 자, 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한 B1 해시라고 하는 추정식을 가지고 계산한 어디에 적용해서 샘플 데이터, 이 데이터죠. 이 데이터에 적용을 해가지고 계산한 B1에 대한 추정치가 된다고요. 추정치예요, 얘는. 알겠나요? 자, 이 추정치를 우리가 표준화를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표준화를 할 때 어떠한 공식을 사용하냐면 추정치를 이렇게 쓸게요. 틸트로 쓸게요. 빼기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얼마라고요? 우리가 어떠한 분포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가정하에서의 비무가설이 맞는다라는 가정하에서의 분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얘는 얼마가 되어야 하는 건가요? 얘는 0이 되어야 하는 거죠. 맞아요? 얘는 얼마래요? 데이터를 가지고 구했더니 얘는 1.786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4.775를 넣고 걔를 1.785 6으로 나누면 뭐가 나와야 돼요? 얘가 나와야 된다고. 근데 이 S2는 여기에 루트를 씌운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얘가 어떻게 구해졌다고요? 어떠한 가정하에서의 식을 이용해서 구해졌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기본적인 이 방법을 쓰게 되면 등분산이 만족이 되었다라는 가정하에서의 식을 사용해서 얘를 구하게 된다고. 근데 걔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등분산 가정이 위반이 되었으면 정확한 값이 아니에요. 정확하지 않은 이 분산 값을 이용해서 표준화를 하게 되면 걔는 정확하게 t분포를 따를까요? 따르지 않을까요? 정확하게 t분포를 따르지 않아요. 알겠어요? 이 값이 잘못된 값이 나온다고요. 여러분들이 가설 검정을 잘못하는 거라고. 그러한 경우에는 예, 등분산 가정이 위반이 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식을 사용해서 얘를 계산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걔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요거. 요게 뭐라고요? 등분산 가정이 위반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식이에요. 자, 얘를 보면은 t 값이 기각 영역에 있나요, 없나요? 기각 영역에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샘플 사이즈가 525개 정도 됩니다. 기각 영역에 있죠. 왜? 뭐보다 작기 때문에? 응? 표준 정규분포에서의 크리티컬 밸류인 그쵸. p-밸류가 0.05보다 작기 때문에 크리티컬 밸류인 마이너스 1.96보다 얘가 작기 때문에 기각 영역에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걔는 우리가 p-밸류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이게 이제 p-밸류를 의미하는 거죠. 이게 p-밸류가 0.05보다 0.01보다 작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등분산 가정이 위반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때 사용을 할 수 있는 식을 사용해서 분산을 구한 다음에 다시 한번 t값을 계산을 해보면 별 차이는 없지만 절대값이 얘가 큰가요? 아니면 밑에 게 큰가요? SE를 보면 되죠. SE가 어떤 게 더 커요? 얘가 더 큰가요? 위에 게 더 큰가요? 밑에 게 더 크죠?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등분산 가정이 위반이 됐을 때 추정식의 분산이 더 커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t값의 절대값이 작아지게 되기 때문에 비무가설을 기각할 확률이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될까요? 보면 되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러한 선형액의 모형을 다루는 데 있어서 모형에 존재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모집단의 특성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선형액의 모형을 이용할 때 또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 모형 전체가 갖는 설명력이에요. 자, 모형의 설명력이 좋은 게 설명력이 높은 게 좋겠어요? 아니면 설명력이 낮은 게 좋겠어요? 높은 것이 좋겠죠. 맞아요. 그만큼 우리가 이 모형에 존재하는 독립변수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무엇을 잘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형의 설명력이 높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종속변수를 잘 설명을 해야 되죠. 기계학습으로 얘기하면 종속변수의 값을 예측을 그만큼 잘 해야 된다라고요. 자, 선형이 모형을 여러분들이 기계학습 시간에 공부를 할 때 모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한 지표가 뭐예요? 기억이 날까요? 선형액의 모형에서. R제곱이었죠. 자, R제곱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R제곱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렇죠. 모형의 설명력을 의미하는데 그 모형의 설명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종속 변수가 갖고 있는 전체 흩어진 정도 중에서 우리의 모형이 설명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분산이라고 해도 뭐 크게 틀린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분산은 아니에요. 자, R제곱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몇 개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얘네들이죠. 흩어진 정도에 대한 개념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샘플 데이터에 존재하는 종속 변수가 갖고 있는 전체 흩어진 정도가 얘가 되는 거죠. 각각의 관측치가 갖고 있는 실제 종속 변수 값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걔의 제곱을 하고 다 더한 거. 얘네들을 모든 관측치에 대해서 다 더한 게 종속 변수가 실제로 갖고 있는 전체 흩어진 정도가 돼요. 자, 얘는 뭐예요? 여기서 y 햇은 무엇이죠? 우리의 모형을 통해서 예측이 된 종속 변수의 값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죠. 얘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샘플 데이터를 이용해서 계산이 된 모수에 대한 파라미터에 대한 추정치가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죠. 제가 아까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추정치를. 자, 그럼 얘는 뭐예요? 실제 종속 변수 값 빼기 모형을 통해서 예측이 된 값의 차이의 제곱이죠. 이게 뭐예요? 이 안에 게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잔차라고 부르는 거죠. 잔차의 제곱이 됩니다. 얘가 뭐예요? 여기 이제 residual sum of squares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의 모형이 설명하지 못하는 정도가 되는 거고요. 얘는 뭐예요? explained sum of squares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우리의 모형이 설명하는 정도죠. 자, 아래 제곱이 어떻게 돼요? 뭐분의 뭐예요? 아래 제곱이 뭐죠? 얘네들을 이용하면 SST분의 SSE죠. 그래서 정석 변수가 갖고 있는 전체 흩어진 정도 중에서 우리의 모형이 설명하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R제곱은 보통 0하고 1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1에 가까울수록 설명력이 좋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웠어요? 이러한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는 내용을 배웠나요? 배우지 않았나요? 근데 이러한 관계가 항상 성립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가정하에서만 성립이 되냐면 우리가 편향이 없는 추정식을 도출하기 위해서 사용한 가정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가정. 걔네들을 한 번에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했죠. 맞나요? 이게 만족이 되어야지만 이 식이 성립을 해요.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자, 얘를 풀어보면 토탈 썸 오브 스퀘어즈 이렇게 되잖아요. 풀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들 계산을 직접 해보면 되지만 이렇게 나와요. 자, 왼쪽이 이제 SST죠. 왼쪽이랑 얘 더하기 얘가 같으려면 이 가운데 이 부분은 얼마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0이 되어야 한다고요. 근데 얘가 어떠한 경우에 0이 돼요?
이 가정이 만족할 때 0이 된다. 자, y 햇은 어떻게 표현이 돼요?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리고 y의 평균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럼 빼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날라가죠. 어떻게 되죠? b1하고 x, i 빼기 x 바가 되겠죠. 얘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에. 그럼 어떻게 되죠? 시그마 ui, bi는 상수니까 뺄게요. b1은 b1이죠. 그러면 자, 얘는 얼마가 될까요? 이게 만족하는 경우에 얘는 뭐랑 같을까요? 자, 요거는 뭐랑 같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러너스에 올려놓은 증명 관련된 파일들 봤나요? 그거 한번 보세요. 지난 시간에 증명한 내용들 제가 정리해가지고 다시 올려놨습니다. 지난 시간에 내용이 어렵다고 한 사람들은 특히 봐야 돼요. 자, 얘는 뭐랑 같냐면 얘랑 같아요. 얘는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잘 안 보이나요? 여기다 쓸게요. 이렇게 돼요. 자, 얘는 무엇을 나타낼까요? 사실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여기다 n 나누 b를 하면 얘는 무엇에 대한 추정식이 될까요? 공분상이죠. 이거라고요. 얘는 얼마라고요? 첫 번째 가정과 두 번째 가정이 만족하는 경우에 0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려면 분자가 얼마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0이 되어야 하는 거죠. 얘가 0이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부분이 0이 돼요? 이 부분이 0이 된다고. 그래야지만 이게 날아가요. 알겠나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양변을 SS2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아니다, 아니야. 양변을 SST로 나누면 이렇게 되죠. 이게 뭐라고요? R제곱이에요. 그래서 R제곱이 어떻게 표현이 돼요? 이거 넘기면 1 빼기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런데 R제곱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제가 그 얘기를 간략하게 한 것 같은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에 날까요? 저 모형에 들어가는 독립변수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 R제곱은 절대로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설령 새롭게 추가가 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와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더라도 수학적인 공식에 의해서 R제곱 값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모형의 설명력이 좋아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R제곱이 독립변수 수가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커지는 문제가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어떠한 값을 우리가 대신 사용을 하냐면 얘를 대신 사용하죠. adjusted R제곱 값을 사용을 합니다. 무엇을 고려한 R제곱 값이에요? 모형에 존재하는 독립변수의 수를 고려한 R제곱 값이에요. 그래서 걔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n은 샘플 사이즈가 되고 k가 모형에 존재하는 독립변수의 수가 되는 거죠. 보통은 선형외기 분석에서는 R제곱뿐만 아니라 adjusted R제곱 값도 같이 리포트를 합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돼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10분 정도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을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